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강씨 가문의 저택 다이닝룸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최고급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거대한 식탁 위에는 값비싼 식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하지만 식탁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집안의 며느리 서유진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시어머니인 오여사와 시누이인 강민서, 그리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손님들의 빈잔에 조용히 와인을 채웠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당연한 듯 무시되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공기처럼 투명하게 취급되었다. 남편 강민혁은 유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손님과의 대화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사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유진에게는 닿지 않는 차가운 가면일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무관심에 익숙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가 그에게서 받은 것은 철저한 외면과 가족들의 멸시를 묵인하는 비겁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값비싼 장식품처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인형에 불과했다. 사해아가, 이 전복 요리는 네가 직접 한 것이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시어머니 오여사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유진을 향해 있었다. 유진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오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정성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네가 요리의 요자나 알겠느냐. 주방장에게 시켰으면 더 나았을 것을. 손님들 입맛만 버리게 생겼구나. 모욕적인 말들이 손님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쏟아졌다. 손님들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모른 척하며 자신들의 대화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오는 듯한 아릿한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래도 올케가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강민서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에는 유진을 향한 경멸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고생은 무슨, 저 애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우리 강씨 가문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리고 있으면서. 안 그래 오빠? 그녀는 오빠인 강민혁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다. 강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이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방관자이자 암묵적인 동조자였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 중앙에 놓인 화려한 꽃장식을 바라보았다. 저 아름다운 꽃들도 결국 시들 운명이었다. 자신처럼. 한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었다. 다정했던 강민혁의 모습에 소가 이 지옥 같은 결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의 사랑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여사의 끝없는 학대와 강민서의 교묘한 괴롭힘,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외면뿐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며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오 여사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날카롭게 밀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국이 다 식었잖니. 이런 미지근한 음식을 귀한 손님상에 올리다니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게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급히 다가가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그녀가 국그릇으로 손을 뻗는 순간 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릇을 그녀의 손등 위로 엎질러 버렸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펄펄 끓는 국물이 유진의 하얀 손등 위로 쏟아졌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은 경악했고 강민서는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오 여사는 오히려 태연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내가 손이 미끄러졌구나. 하지만 너도 조심성이 없지. 그렇게 칠칠치 못해서야 어디에 쓰겠니? 모든 것은 유진의 탓으로 돌아갔다.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과 절망감이 유진을 덮쳤다. 그녀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붙잡고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켰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오 여사를, 교활하게 웃는 강민서를, 그리고 끝까지 비겁하게 외면하는 남편 강민혁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이 길고 긴 악몽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어디 가느냐? 뒤에서 오 여사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이 아닌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시간들이 발목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생기를 잃고 슬픔에 잠긴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유진은 흐르는 찬물에 붉게 부어오른 손을 담갔다. 얼음장 같은 물이 타는 듯한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식힐 수 없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이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회이사님, 저 유진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희생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씨 가문이 쌓아 올린 위선과 오만의 성은 이제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 서유진의 손에 의해서 다음날 아침 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전날 밤의 폭풍우가 핥히고 간 듯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오 여사와 강민서는 어젯밤의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유진을 투명 인간 취급했고 강민혁은 아침 식사 내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유진의 손등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고통은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았다. 유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목신 토스트를 먹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지도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폭풍이 오기 직전에 서늘하고 위험한 고요함이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침 뉴스를 전하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익숙한 로고가 등장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바로 강씨 가문이 운영하는 패션 그룹 K스타일러의 로고였다. 심각한 표정의 앵커가 K스타일의 신제품 의류 라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화면은 피해자들의 인터뷰로 이어졌다. 심각한 피부 발진으로 고통받는 아이 원인 모를 알레르기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여성. 그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 여사가 와인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강민혁은 신문을 집어던지고 화면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기사는 사실이었다. 경쟁사의 음모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들이 화면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에서는 비상 전화가 빗발쳤다. 강씨 가문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패션 제국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 여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우리 회사에 흠집을 내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저 방송국 놈들 모조리 고소해버려. 강민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백화점들은 일제히 납품 중단을 통보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아우성이었다.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 파도에 휩쓸려 가듯 그들의 권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진만이 유일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강민서의 신경을 긁었다. 저것 좀 봐.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저렇게 태평하잖아.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다르다니까. 그녀가 악을 썼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선 유진은 미리 싸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작은 장신구함이 전부였다. 그녀는 미련 없이 그것들을 가방에 담았다. 그때 강민혁이 굳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유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난리통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유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유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감정 없는 배경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유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제 짐을 싸고 있어요. 짐은 왜 싸? 이 와중에 어딜 가려고?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당신의 아내 노릇, 이 집의 며느리 노릇,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가 이 모양인데 당신까지 왜 이래? 네,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강민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회사가 이 모양이 된 게 왜 내 탓이죠? 지난 3년간 당신은 내게 남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나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그녀는
마지막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K스타일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회사는 파산 신청 직전까지 몰렸다. 오 여사는 매일같이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만나 머리를 싸맸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였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한 젊은 재무 컨설턴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국내 최고의 의료그룹인 테아메디컬에서 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하여 타 분야로의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 K스타일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섬유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태하의 투자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태하 메디컬 그룹.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있는 감히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기업. 그들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오 여사와 강민혁은 그 제안에 즉시 매달렸다. 그들의 오만함은 절박함 속에서도 고개를 쳐들었다. 태하그룹이라. 그래, 우리 강씨 가문의 이름이라면 그들도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할 게다. 어떻게든 최고위급 임원과 면담 약속을 잡아보게. 그들은 태하그룹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값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태하그룹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비서실에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면담을 거절했고 이메일은 읽히지도 않은 채 삭제되었다. 그들이 자랑하던 강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태하그룹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절망이 짙어질 무렵 유진은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저택을 나섰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강민혁과 마주쳤다. 그는 회사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기에 그녀를 붙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정말 가는군. 네. 어디로 갈 건데?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그를 지나쳐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민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날 오후였다. 강민혁의 개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그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 대표님. 저는 태하메디컬 그룹 기획조정실의 최진우 이사라고 합니다. 최 이사, 태하그룹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본사에서 뵙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투자 관련 논의를 위해 오 여사님과 함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 여사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오 여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태하그룹도 결국 우리 가문의 진가를 알아본 게야. 역시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그들은 자신들이 왜 갑자기 면담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가치가 재평가받았다고 믿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일 있을 면담을 위해 가장 비싼 옷을 고르고 가장 자신감 있는 표정을 연습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판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오후 오 여사와 강민혁은 태아메디컬 그룹의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용은 사람을 압도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고루한 강씨 가문의 저택과는 달리 이곳의 모든 것은 현대적이고 정밀하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완벽함을 뽐내고 있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오 여사와 강민혁은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안내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두 사람의 긴장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회의실 안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강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대하그룹의 실세 기획조정실장 최진우 이사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었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K스타일러의 오 여사님과 강민혁 대표님 되시죠? 최 이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대신 맞은편 좌석을 손으로 가리켰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냉랭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귀빈 대접이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수많은 투자 요청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 자존심이 상한 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저희 강씨 가문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아실 겁니다. 이번 일은 최 이사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역사와 함께한 가문이시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태아메디컬은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애써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는 회사의 비전과 재기 가능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시너지 효과, 브랜드 가치, 혁신적인 신소재 개발. 그가 사용하는 온갖 미사여구는 그러나 최 이사의 얼음장 같은 표정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강민혁의 필사적인 설명이 끝났을 때 최 이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짧은 순간이 강민혁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최 이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그들의 심장에 박혔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의 회사는 현재 유해물질 파동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파산 직전의 상태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만한 실질적인 자산도 남아있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태아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K스타일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 대표님,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정확한 현실이었다. 오 여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최 이사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우리 K스타일이 이대로 무너질 회사인 줄 아시오. 약간의 자금만 수혈되면. 하지만 그녀의 분노 섞인 항변도 최 이사를 흔들지는 못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오 여사님, 저희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재로서는 K스타일에 대한 투자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리스크로 판단됩니다. 그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었다. 협상은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 몸열감과 절망감에 오 여사와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 단정하게 올린 머리 차분하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눈빛. 지난 3년간 그들이 알고 있던 순종적이고 초라했던 며느리 서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치 번데기를 찍고 나온 나비처럼 재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처럼. 세호, 유진, 애쉬, 강민혁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씨라는 존칭이 어색하게 입안을 맴돌았다. 오 여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었다. 저 여자가 왜 이곳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유진은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강씨 모자를 얼음처럼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던 최진우 이사가 유진을 향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자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최 이사의 중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호 회장님. 그 한마디가 오 여사와 강민혁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최 이사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완전히 넋이 나간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소개를 이어갔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죠. 이분은 태하 메디컬 그룹의 회장 대행이시자 작고하신 서태하 선대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신 서유진 회장님이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오 여사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강민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하녀처럼 부리고 온갖 모욕을 주었던 여자. 자신들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유진이 자신들이 그토록 매달리던 거대 제국 태하 메디컬 그룹의 주인이었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몰락, 그리고 기적처럼 얻게 된 이 면담 기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서 계획된 거대한 연극이었다. 유진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 자리는 원래 비어 있었지만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모든 권력의 무게중심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마침내 얼어붙은 강씨 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이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유진은 붉은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첫마디를 건넸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머님. 그리고 곧 제 전 남편이 될 분. 유진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헤어난 것은 오 여사였다.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그녀는 이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경악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가려 애쓰며 평생 내본 적 없는 아첨 가득한 목소리를 냈다. 아가, 아니 서 회장, 이게 다 오해란다.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시어미가 다 안다 알아. 우리 다 가족이지 않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녀가 내민 손은 그러나 허공을 갈랐다. 유진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역겹게 들리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형 역시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호소했다. 유진 씨, 아니 서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와
집안 분위기 때문에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결혼 생활도 회사도 전부 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뉘우침보다 눈앞의 파산을 모면하려는 계산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몰차 지켜보았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 여사님, 강민혁 대표님. 방금 당신들이 뱉은 그 가족과 결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정말 알고나 있으신 겁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멸이 섞인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3년간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장식품이자 감정 없는 하녀에 불과했죠.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투자는 비즈니스입니다. 당신들의 파산 위기는 당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이 빚어낸 결과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이사님, 이분들께 저희 태아그룹의 최종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팀을 불러서 정중히 손님들을 배웅해 드리도록 하세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의 대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최 이사는 유진이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본 뒤 다시 강씨 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태하 메디컬 그룹은 K스타일에 대한 투자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3년 전 K스타일이 저희 자회사인 태아 바이오텍의 특허 섬유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한 소장입니다. 당시에는 서 회장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군요.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타였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두 사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회의실 밖으로 안내했다. 그날 이후 여왕의 냉혹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권좌인 회장실에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이거나 요란하지 않았다. 철저히 계산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재무팀을 동원했다. 첫 번째 공격은 K스타일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다. 태아캐피탈은 K스타일이 여러 금융권에 졌던 부채를 헐값에 사들여 다닐 채권자가 된 후 즉시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의 호흡기를 떼어버린 격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사회적 명예를 겨냥했다. 유진이 그동안 조용히 수집해온 증거들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여러 언론사로 흘러 들어갔다. K스타일의 탈세 혐의, 하청 공장에 대한 갑질, 그리고 오 여사와 강민혁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 내역까지. 대한민국은 강씨 가문의 추악한 비리로 발칵 뒤집혔다. 그들이 주최하던 사교 모임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다니던 최고급 클럽에서는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어딜 가나 그들을 향한 경멸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강민혁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텅 비어버린 저택 떠나버린 사용인들,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 그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이 들어왔다. 유진이 시집올 때 가져와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였다. 모두가 떠난 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홀린 듯 다가가 먼지 쌓인 화분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기억해냈다. 결혼 전 그녀가 이 난초를 선물하며 수줍게 웃던 모습을. 난초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돈과 명예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침묵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았던, 그리고 누구보다 현명하고 아름다웠던 한 여자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가 태아그룹의 상속녀라서가 아니었다. 그냥 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의 탐욕과 자신의 비겁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다. 같은 시각 유진은 태아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 강씨 모자가 절망을 맛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되찾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이사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K스타일의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강씨 일가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일뿐이었다. 여왕의 차가운 방역은 막을 내렸고 이제 그녀의 진짜 통치가 시작될 차례였다. 강씨 가문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나 도심 외곽의 낡고 비좁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집안은 매일같이 고성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여왕처럼 살아온 오 여사는 추락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무능함을 탓하고 딸의 사치스러움을 저주했으며 이 모든 불행이 결국 서유진이라는 요물 때문이라며 악을 썼다. 강민혁과 강민서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패배자들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사건은 그들의 비참한 일상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다. 압류된 재산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던 중 오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헉, 숨이... 그녀는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처음에는 강민혁과 강민서도 또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오 여사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고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낡은 아파트 단지를 울렸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오 여사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민혁은 다급하게 매달렸다. 수술해 주십시오.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곤란함이 뒤섞여 있었다. 문제는 수술의 난이도입니다. 워낙 위중한 상태라 국내에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결정적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권위자 김민준 박사님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던 강민혁의 얼굴에 의사의 다음 말이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김민준 박사님은 오직 태하 VIP 메디컬 센터에서만 수술을 하십니다. 외부 병원에서는 절대 집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죠. 태하. 그 이름이 망치처럼 강민혁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다. 그들이 개처럼 쫓아낸 여자의 손에 이제는 어머니의 목숨까지 달리게 된 것이다. 강민서는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알면 그 의사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강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김민준 박사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태아그룹의 회장인 서유진을 통하는 것뿐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신이 배신하고 내버렸던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어야 한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죽고 싶을 만큼 굴욕적이었다. 병원의 삭막한 복도에서 남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민서였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 여자한테 가려는 건 아니지. 오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여자한테 가서 머리 숙일 수는 없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에게는 이미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존심 민서야,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어. 다음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과 강민서는 태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로비에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이 건물에 들어설 자격이 없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건물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들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서유진의 차였다. 강민혁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고 차도로 뛰어들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뒷좌석의 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최 이사의 뒤를 따라 유진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빗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은 비에 젖은 채 그녀의 발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유진 씨,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당신에게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강민서는 오빠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늘 같던 오빠가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강민혁이 저렇게 비참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공포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도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 역시 힘없이 오빠의 옆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어떴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던 강씨 가문의 오만한 남매는 이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발치 아래에서 빗물을 맞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풍경을 보는 듯 무심한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채 올라탔다.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은 두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대답 없는 침묵. 그것은 그 어떤 거절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다. 강민혁과 강민선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답 없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서유진을 태운 차는 빗속을 유유히 달려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석의 기사도 옆자리에 앉은 최 이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위에서 번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의 발치 아래에서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잔상처럼 떠나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연민보다는 깊은 회의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쪽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과거의 서유진이 속삭였다. 그 여자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부어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매일같이 당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그런 악마 같은 여자를 왜 살려줘야 하지? 당신이 겪은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그들이 느끼게 해줘야 해.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당신 손으로 빼앗아버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정당하게 들렸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태아그룹의 회장으로서의 현재의 서유진이 반박했다. 그녀는 아버지 서태하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의료 제국의 의미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의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의 적은 질병 그 자체이지 환자가 아니다. 태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막대한 부와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숭고한 철학이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한 생명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이자 태하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었다. 본사 회장실로 돌아온 유진은 최 이색에 조용히 물었다. 최 이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이사는 잠시 유진의 얼굴을 살피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회장님께서 그들을 도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회장님의 결정을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진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하의 리더로서 내리는 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원한을 초월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는 위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태하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회장님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최 이사는 조언을 할 뿐 결정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선택은 오롯이 유진의 몫이었다. 유진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마침내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복수도 용서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통한 자비였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만날 장소는 화려한 회의실이 아닌
태아그룹 법무팀의 작고 위압적인 상담실이었다. 다음 날 초췌한 모습의 강민혁이 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유진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와 마주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기계처럼 또박또박 조건을 제시했다. 오 여사님의 수술 허락하겠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직접 집도할 겁니다. 강민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도 잠시 유진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첫째, 강민혁 씨와 강민서 씨는 공식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난 3년간 내게 가했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학대 사실을 대중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체면,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당신들 손으로 부수십시오. 둘째, 파산한 K스타일의 남은 지분을 포함하여 당신들 명의로 숨겨둔 모든 재산을 내가 지정하는 재단에 기부하십시오. 그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쉬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될 겁니다. 당신들이 부당하게 쌓아 올린 부로 당신들과 같은 가해자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게 될 겁니다. 유진의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들의 죄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키는 일종의 공개적인 처형 선고였다. 강민혁은 모든 조건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반항이나 굴욕감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마저 감돌았다. 그는 화면 속의 유진을 보며 비로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완벽한 형태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을 담아서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강민혁이 떠나고 유진은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최이색에 지시했다. 김민준 박사에게 연락해서 수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태아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환자를 살리라고 전하십시오. 지시를 마친 유진은 다시 창가에 섰다. 그녀는 강씨 일가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짓밟는 대신 그들 위로 올라서는 길을 택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그녀는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태하의 리더로 거듭났다. 개인적인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자 비로소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메디컬 센터의 수술실 앞 강민혁과 강민서는 핏기 없는 얼굴로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마치 그들의 남은 생명을 재는 모래시계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박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되찾았고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강민혁과 강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시각 한 호텔의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민혁과 강민서가 나란히 연단에 섰다. 강민혁은 미리 준비한 사죄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서유진에게 가했던 지난 3년간의 모욕과 학대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중 앞에 고백했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만이 회견장을 채웠다. 옆에 선 강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치심과 후회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평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은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산산조각 나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적한 법률사무소. 서유진과 강민혁은 서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이혼 서류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것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위선도 없었다. 유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한 시대의 종교를 구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다시는 그들의 길이 겹쳐질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 후 강씨 가문의 사람들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오 여사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과거에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말수를 잃고 평범한 노인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강민혁과 강민선은 남은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이름 없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스캔들일 뿐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삶,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유진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강씨 가문의 며느리나 비운의 상속녀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태아메디컬 그룹 서유진 회장으로 불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태아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로 거대 프로젝트들을 진두지휘했고 연구실에서는 박사들과 밤새워 토론하며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에 매달렸다. 그녀의 모든 행보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깊이가 묻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수건을 세상에 공개했다. 태아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열린 대규모 기자회견장에서 유진은 연단에 섰다. 그날 그녀가 발표한 것은 신약이나 새로운 병원 건설 계획이 아니었다. 파랑새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의료 심리 상담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의 출범이었다. 강씨 가문이 기부한 재산이 그 종잣돈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실려 있었다. 가정은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한 개인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랑새 재단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회견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강당. 유진은 홀로 무대 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부터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잿빛 도시 위로 퍼져나가는 눈부신 황금빛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최 이사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대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유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님. 그녀는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복수의 밤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고 재건한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 자유롭게 그리고 강인하게.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